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계사 2023년도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보실까요?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항상 성립한대요.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옳은 것은 각국의 또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대요. 자, 우선 구매력 평가설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물가랑 해외 물가의 요거 환율로 변화시킨 요게 같다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변화율로 표현하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잖아요. 국내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이 있습니다. IRP 이렇게 이자율 평가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해외 명목 이자율 얘는 환율에 얼마나 변화했니?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 보시면 얘랑 얘를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 해외 이자율은 얘는 전리 넘어가네. 더하기 얘가 얘로 표현하면 얘가 넘어가니까 요거 P 분의 델타 P 빼기 PF 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국내 명목 이자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 뺀 거랑 이렇게 해외 명목 이자율은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요거 뺀 거랑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피셔 가설이 성립하네. 피셔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요거죠. 얘를 뭐라 그래? 그쵸? 실질 이자율이 두 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R은 RF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얼마일 때 예상 물가 상승률이 얼마이고 외국은 얼마일 때 얼마다. 이거 정보는 알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그 차이, 얘랑 얘의 차이는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의 명목 이자율과 예상 물가 상승률의 이 차이와 같아야 된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번 같이 이게 1% 들어가면 4와 1% 차이인 3은 4와 4니까 차이가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지 차이가 같겠습니까? 그치, 요거 되겠네. 여기 보시면 2%가 되면 4와 2의 차이는 2%. 6을 넣으면 6과 4를 보면은 역시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자국과 외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 또 피셔 가설이 성립하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차이로 표현된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문제지. 그냥 비슷한 문제를 똑같이 연달아 냈네요. 자, 명목 환율은 이렇게,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살짝 이렇게 할까? 실질 환율을 대문자 2라고 쓰면 명목 환율에다가 외국의 물가 요거를 P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실질 환율을 정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 요거를요, 우리 변화율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요 변화율로. 그러면 실질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니? 얘는 명목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니? 더하기. 이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변화했고 빼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요게 또 여기 항상 성립한데 그 얘는 뭐야? 유위험이니까 요 그냥 IRP 보시면 돼. 해외 물가 상승률에다가 더하기 환율이 얼마나 변화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예상 그냥 살짝 빼고 이렇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는 자국과 요거 실질 환율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 간의 예상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 우리 앞에 봤었죠. 여기 보시면 요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더 정리해 볼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이게 전리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거 마이너스 F 더하기 PF 외국의 물가 상승률 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끼리 외국끼리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명목이자율은 P분의 델타 P 이게 뭐 식이 이렇게 있어서 복잡하지 그냥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게 덧셈 아니고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에다가 해외 물가 상승률, 해외 명목이자율 요거 차이로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 요게? 그래 실질이자율로 표현한 거지. 국내 실질이자율과 해외 실질이자율의 그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RF. 자, 그래서 가번 맞아요. 근데 회계사 시험의 특성상 가나다가 다 있을 때는 모두 고르세요 할 때는 약간 다 그런 건 아닌데 꺼리낌 없이 그냥 가나다 다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근의 추세야 약간 뽀록 같은 편법이지만 자 나번 양국의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결정된다면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같이 그래도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 여기 구매력 평가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물가는 해외 물가 요거 똑같으니까 요거 변화율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뭘 물어봤습니까?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로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걸로 할까요? 요거 나타낸 것은 해외 물가 상승률을 국내 물가 상승률 그 차이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그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위에 집어넣어서 보세요.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얘가 전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P분의 델타 P 마이너스 여기 전리 넘어갑니다. 그쵸? 죄송해요. 플러스지 여긴. 저희 마이너스 넘어가서 PF분의 델타 PF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환율의 변화율 요거고 오케이? 자 요거 지금 여기다 쓴 거야. 요거 쓴 거야. 그리고 요 부분 다시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저거 쓰면 PF분의 델타 PF 해외 물가 상승률 빼기 P분의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이렇게 빼지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P분의 델타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P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죠? 그쵸?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괜히 요거 식을 그냥 새로 안 쓰고 활용을 하려다가 좀 약간 복잡해졌어요. 요거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다 서로 지워지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이다. 맞네요. 오케이? 자, 답원도 맞습니다. 양국의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자국과 외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얘가 빵이 되는 거잖아. 빵이 되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빵이니까 얘가 빵이야.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빵이고. 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다 자유롭고 자유롭게 이동되고 그러면 실질 변수들은 양국의 값은 똑같아진다. 뭐 그러한 일물일가의 법칙.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38번 봅시다. 자, 자국과 외국의 화폐 시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화폐 수요가 이렇게 리퀴디티 프리퍼런스에서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실질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거 설명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 거야.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다시 구매력 평가설 다시 볼까? 이는 자, 우리나라 물가와 해외 물가, 외국의 물가 요거 차이 상대적 하면 변화율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화폐 시장의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P로 돼 있으니까 얘를 P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화폐 공급이고 리퀴디티 해가지고 소득과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요 값을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자국과 해외니까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P 저걸로 하면 우리나라 L 다 써볼까요? 다 쓰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있어 보이게 다 써긴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해외 물가 상승률은 F라고 붙일까? 뭐 보통은 이제 스타를 붙이기도 하니까 우리 이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F라고 합시다. 그래서 Y랑 I 뭐 이게 다 자국이야. 그리고 저기 보시면 화폐 공급, 자국의 화폐 공급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전 설명을 위해서 쓴 거지 그냥 살짝 요거 살짝만 이렇게 형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번. 자, 자국의 화폐 공급의 영구적 증가는 아니 자국의 화폐 영구적 공급 증가는 사실 이것이 필요 없이 아니 그러니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자 다시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 그럼 물가가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겠지. 이게 시고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구매력 평가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오케이 좀 XR에다가 돼버려가지고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나번 볼게요. 자국의 소득의 영구적 증가는 아니 자국의 소득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화폐 수요의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L이 증가하는 거야. L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얘가 증가하니까 요거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올라가니까 P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가 하락하게 되면은 환율은 어떻게? 당연히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상승한다 했으니까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하락시키게 되고 그리고 환율도 하락한다. 네, 다음 4번. 외국의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외국의 이자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하면 이거지 이거. 얘가 이제 우리나라로 하는 거랑 이제 반대가 되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야.
이거 전체값 올라가요. 얘가 전체값 올라가면 얘는 하락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번은 맞고요. 그래서 답은 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여기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결합하는 뭐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39번 한번 보시죠. 39번. 자, 개방경제 하에서 국민소득 관련된 요 식이네요. 자, 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국내 총지출이 압소프션 해가지고 요거 CIG를 국내 총지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국민소득이 국내 총지출을 초과했어. 얘가 100이야. 얘가 80이라 할게. 그러면 순수출 나와 있는 요거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치? 플러스 20 흑자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가번은 맞았어. 투자가 민간저축을 초과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아,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투자와 민간투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방경제까지 넣긴 했지만 국민소득 항등식 관련된 그 식이잖아. Y는 CIG를 전리 넘겨. Y-T C 국내 저축이야. 그 다음에 요거 저 T-G라고 할게요. T-G 마이너스 I 얘는 순수출 수출 빼기 임포트 이렇게 됩니다.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정부 저축 얘를 뭐라 그래? 민간 저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요거 전체를 국민 전체 총저축 이렇게 쓴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민간저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빼서 쓰도록 할게요. 즉 뭐냐면 민간저축 빼기 투자. I를 이쪽으로 보냈어. 더하기 정부저축이야. 이게 재정 관련된 흑자냐 적자냐 이거고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가 이 두 개 합이 요거랑 같아져야 되잖아요. 자, 투자가 민간저축을 초과하고 이게 뭐 플러스 그냥 10이라고 할까? 이렇게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적자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면 재정흑자고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얘가 마이너스 20이라 합시다. 그럼 경상수지는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될 수 있지. 아니면 얘가 경우가 여러 개 있겠죠. 마이너스 5면 그럼 얘는 플러스 5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든 다음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셔서 우리가 맞나 틀리나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번 틀렸고 답번 볼까요? 자, 총생산에서 재정적자, 민간저축, 국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어떻게 주어져 있나 볼까? 재정적자가 2래요. 2%. 그 다음에 민간저축이 20%. 얘가 20%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국내 투자가 19%.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 2%, 3% 아니야? 3%?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민간 투자 요거 하면은 1에다가 2%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3%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형 값 자체 거기 보시면
재정 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19%인데 재정 적자가 여기 보시면은 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2%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이건 재정 흑자잖아. 그러니까 적자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요거 그냥 2% 넣으면 3%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플러스가 재정 흑자고 지금 재정 적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돼요. 함정이긴 하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y는 CIG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씩 바꾸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꾸거나 전체 저축과 투자로 해서 경상수지 표현하거나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T-G라고 쓰면은 그게 정부의 재정 흑자를 얘기하니까 적자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실수 조심하시고요. 다음 40번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하는 먼델 플레밍 모델입니다. 교역상대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교역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하여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수출이 감소한 거야.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균형의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수출이 감소해서 이게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BP 곡선이고요. IS, L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버린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균형점이 여기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기존의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바른 것은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얘기입니다. 자, 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지금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이자율보다 국내 시장의 이자율이 하락해 버렸으니까 달러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환율을 유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뭐야? 이자율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간 거를. 두 가지 방법이지. IS를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LM을 좌측. 그래서 IS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다시 A로 가고 LM이 좌측 가면 이렇게 C로 가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요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은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이거는 IS가 또 좌측 아니겠습니까? IS는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LM이 좌측 이동하는 거야. 예, 맞지? LM이 좌측 이동하는 거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있겠네.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물건을 많이 사면 IS가 좌측 갈 것이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킨다. 다 IS가 좌측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역 상대국의 소득 감소는 뭐 블러블러 가만히 냅둬. 이건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3년도에 회계사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운 것도 있으니까 실제 시험을 직면했을 때는 좀 쉬운 문제들 먼저 좀 푸시고요. 딱 봐서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은 뒤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물론 또 그거를 내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풀 수 없는 문제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 공부를 또 많이 하시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